퇴근이랑 준비하세요. 내일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1991년 발생한 이영호 군의 유괴 사건을 소재로 한 그놈 목소리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당시 9살이던 형호 군은 집 앞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다 사라집니다. 곧이어 부모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아이를 살리고 싶으면 현금 1억 원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아무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아주 건조한 목소리로 말이죠. 경찰의 수사는 하지만 계속 겉돌고 유괴범은 지능적으로 부부를 조롱합니다. 이들에게 아이를 찾을 수 있는 단서는 그의 협박 전화 목소리. 제발 우리 아이를 돌려주세요라고 호소하지만 형우 군은 유괴된 지 43일 만에 한강 근처 배수구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28년이 지난 지금도 그 유괴범은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는 오늘 이 사건을 다시 짚어보려고 합니다. 유괴범의 얼굴, 목소리,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최악의 미제 사건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사건입니다. 당시에 범인은 정말 여러 번 전화로 부모를 협박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서울 압구정동에 있던 한 놀이터에서 1991년 1월 29일 날 저녁 오후 한 6시경으로 추정됩니다만, 그네를 타던 그 이영호 군, 그 당시에 9살 그 아이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서울 내지는 경기 쪽 표준 말씨를 쓰는 30대 남성이 이 집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그 몸값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를 걸기 시작해서요. 43일 동안에 걸쳐서 총 한 46차례 정도 협박 전화를 걸었는데요. 네. 그 사람이 요구했던 그 이 몸값은 7천만 원이었습니다. 7천만 원 요구했군요. 이렇게 이 형우 군을 유괴한 후 수십 차례 협박 전화로 부모를 애타게 했던 그 유괴범의 실제 목소리 들어보시죠. 감기 기운이 있어서 감기 약을 열심히 자고 있네요. 아무튼 말입니다. 실내등을 켜둔 상태에서 뒷 시트 한번 열어주시고요. 뒷좌석이요. 문 한번 열어봐 주시고요. 트렁크도 한번 열어봐 주시고 그러고 들어가 계십시오. 알았습니다. 키를 꼽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 트렁크를 여셨다가 끝까지 다 여셨다가 다시 닫으셔가지고요. 바로 지금 공항 국내선으로 좀 오십시오. 이 유괴범 굉장히 수법이 치밀했다면서요? 네, 지금 굉장히 건조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그 부모들에게 무슨 지시를 내리지요. 이 형우 군을 유괴한 다음에 이 유괴범은 다시 부모에게 전화를 겁니다. 근데요, 이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부모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강남 서초경찰서 형사입니다. 거기 형사들 좀 바꿔주세요라면서 형사인 척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 부모가 신고를 했다면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다행히도 이때 부모들의 지혜로, 옆에 형사들의 지혜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유괴범 치밀했습니다. 그래서 잡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몇 번의 사실 기회가 있었잖아요. 아마 이영호 사건을 이야기한다면 경찰이 이 수사 과정에서 실수한 게 굉장히 많이 부각될 겁니다. 네. 그래도 경찰 조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반면교사 삼고 반성해야 될 겁니다. 네. 첫 번째 실수는 언제 있었냐면요. 1991년 2월 1일 날입니다. 2월 1일 날 새벽이에요. 새벽에 이 범인의 지시를 받은 그 이영호 군의 부모님이 가짜 돈가방을 들고 세종로에 있는 교보 빌딩 바로 앞에서 유괴범하고 접촉을 시도합니다. 네. 그때 그 돈을 가지러 오는 30대 남성이 있었어요. 네. 이건 초창기였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경찰이 그 인근에 잠복해 있던 경찰한테 손짓으로 이 사람 검거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떤 사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들이 머뭇거리는 바람에 이 이영호 군 그 부모가 손짓하는 거를 눈치챈 범인이 그대로 도주를 하는 바람에 1차 실패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범인이 계좌에 그러면 돈을 입금해라 이렇게 또 방법을 바꿔서 지시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직접 돈을 받으려 했더니 경찰이 이제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안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2월 5일이에요. 2월 1일 날 실패했잖아요. 4일이 지난 다음에 유괴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금 2천만 원을 본인이 지정하는 이 은행 두 군데가 있었어요. 한일은행 그 당시에 있었고 그 두 군데에 내가 계좌를 만들었는데 윤모라는 사람, 김모라는 사람으로 두 개를 만들었다. 여기에다가 각각 2천만 원씩 입금해라. 그러면 내가 이거 찾아가지고 감아 했던 건데 그것도 역시 나중에 이제 실패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요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후 납치범의 협박 전화가 끊기게 되면서 상황은 더욱 막막해졌는데요. 납치범이 어쨌든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 은행의 모습을 드러낸다면서요. 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김모 명의의 어떻게 보면 계좌가 개설됐고 그리고 보통 예금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지시를 이제 받고 현금 찾으러 갔습니다. 찾으러 갔는데 당시에 은행원이 이게 범죄에 제공된 계좌라고 이렇게 의심이 되니 사실 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망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망설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범인이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이제 다시 도주를 하게 됐고 CCTV가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라면 사실 이제 다 검거가 될 거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CCTV가 설치돼 있지도 않았었고요. 네. 그리고 뭐 메모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통장 개설 신청서에 뭐 지문이 남아 있었으면 좋겠지만 지문도 이제 남아 있지 않아서 이제 확인이 힘들었습니다. 이 사건 은행에서 인출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실수를 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돈을 찾으러 오는 사람은 지금 유괴 사건의 용의자다 하는 거를 은행 직원한테 사전에 교양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대안하게 이거 오면은 주는 척하면서 시간을 좀 끈다든지 그러면서 연락을 한다든지 하는 사전 교양이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교양이 전혀 돼 있지 않으니까 여성 종업 은행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깜짝 놀란 거예요. 표정이 일반 사람 같으면 앞에 범인 두면 확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후들들 떨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앞에 있던 범인이 눈치채고 그대로 도주해버린 겁니다.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예. 그런데 위원님 사실 수차례 협박 전화하고 이렇게 돈 찾으러 가고 돈 요구하고 이거 혹시 공범 혹시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공범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몇 가지 정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나중에요, 이 양화대교 남단 한강 분치에서 이 가방에 한 10만 원 정도만 넣고 나머지 가짜 돈을 넣어가지고 이제 범인이 놔두라는 장소에 놨는데 그거를 순식간에 낚아채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때도 경찰관들끼리 무전하느라고 정확하게 그 철장 위치를 몰라가지고 그 범인이 지나가는 걸 놓쳤는데요. 그거 봐서는 혼자서 그거를 돈 가방을 챙기려면 차를 세워놓고 내려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냥 순식간에 차만 사라지고 그게 없어진 거로 봐서는 운전자가 따로 있고 돈을 집어가는 사람 따로 있는 걸로 보여서 공범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형호군 납치 살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단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들으신 목소리인데요. 목소리를 살펴보니까 서울 경기도 지역의 말씨에 아주 낮고 침착한 어조였죠. 그리고 전문가들이 추정할 때 30대 초중반 그리고 남성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위원님, 경찰이 볼 때 이러한 비슷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까, 당시? 예, 수사하는 과정에서 워낙에 집안 사정까지 잘 아는 이 범인의 어떤 그 지시 이런 게 등등 있어갖고 주변 사람들을 전부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형우군의 그 당시 엄마는 이제 의붓 어머니였어요. 아버지가 재혼하는 바람에. 근데 그 전 친어머니하고 어떤 인척이 되는 이모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조금 사이도 나빴고 워낙 그래서 성문 검사를 했습니다. 지금 전화하게 돼. 성문을 했더니 일치한다고 나왔어요. 친척 그래서 그러면 이 친척 이모 씨가 이영호 군을 납치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경찰이 접근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사람은 그 당시에 경주에 일을 보고 있었다 하는 알리바이를 댔습니다. 그리고 경주로 내려가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어떤 영수증거 같은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의 알리바이는 성립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범인으로 특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일단 목소리를 분석해보니까 차분하고 냉정하고요. 고학력자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전문 용어도 사용했다고 하고요. 특히 영어 발음이 정확하고 아무튼 말입니다. 뭐뭐 가지 구요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흥분을 하여도 존칭을 사용하는 아주 차분함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하나의 단서인데 또 하나 또 증거, 단서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바로 필적이죠. 그렇죠. 지금 목소리에 대해서 잠깐 제가 더 덧붙이면요. 네. 아까 금방 우리가 목소리를 들어봤잖아요. 네. 근데 적어도 고등학교, 근데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중에서 어느 쪽이냐고 묻는다면 고등학교 정도의 학력을 가진 걸로 고졸 들었습니다. 정도다. 고졸 정도. 네. 근데 지금 이제 메모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사람이 몸값을 요구하면서 장소를 지정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포스트에 11매에다가 그 글을 쓴 게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예금을 이제 붙여달라고 하면서 그 돈 송금 요구하면서 예금 거래 신청서 2매를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세에서 이것을 분석했는데 4가지 특징이 포착이 됐어요. 예, 저 보시죠. 첫 번째는 모음과 받침 이응을 붙여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육자처럼 보이죠. 그러네요. 형호할 때 저런 거 말이죠. 네. 그 다음에 미음 받침에 그 밑에가 떨어져요. 지금 보시고 계시죠. 저렇게 쓰는 특징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리을 받침 쓸 때 그리고 지읒 받침 쓸 때 2가지를 보세요. 네. 리을 받침 위와 밑에가 다 이자처럼 보이잖아요. 흘려 쓰네요. 모소리가 없이 예. 쓰네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그 위에든 밑에든 모두가 리을처럼 이렇게 보이게 썼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초성이든 종성이든 말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가 지읒 받침을 또 이자처럼 쓴다는 거예요. 직진 그러네요. 저렇게 할 때 말이죠. 네. 저거는 근데 어쨌든 간에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위원님, 실제로 진짜 네. 필적으로 범인 잡을 수 있긴 해요. 일선에서 꽤 많이 잡습니다. 사실은 범인들이 저런 편지, 필적을 남길 때는 적발될 걸 두려워해가지고 왼손으로 쓰거나 네. 아니면 그 오른손으로 쓰더라도 고의로 흘려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지만요, 아무리 숨긴다고 하더라도 범인만이 가지는 고유의 어떤 특징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거는 이제 필적 감정을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것도 진짜 이제 앞으로 미제 사건이 이게 공소시효는 도가 됐지만요. 네. 끝났지만 앞으로 잡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렇죠. 그 과정에서 저거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필적까지 아주 주요한 증거 살펴봤습니다. 다음 증거는 바로 목격자인데요. 사실 은행원도 있고요. 목격자가 여럿 있기는 했던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원이 이제 목격을 했고요. 그리고 그 피해자 시신이 발견된 곳 인근에 그 한강두치 잠실지구에서 또 피해자를 목격했다는 그 매점 주인들의 진술이 또 잇따랐습니다. 네. 그것을 판단해서 이제 어떻게 몽타주가 작성이 됐었는데 이제 체격에 대해서는 이제 168에서 170cm 가량의 보통 체격 그리고 단단한 편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얼굴과 관련해서는 희고 작은 편의 회사원풍, 그리고 눈 두덩이는 두터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대해서는 길지 않은 단정한 하이 칼라라고 하여서 그때 당시에 몽타주가 작성이 돼서 전국에 지명 수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피해자와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가 잇따랐지만 다만 확인을 한 결과 뭐 그 지역 주변에 사는 인근 주민으로 그렇게 판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형호군은 범인을 찾지 못한 채로 숨진 채 발견되게 되는데요. 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괴된 지 43일 만에 형호군은 이제 주검으로 발견이 되는데요. 그 잠실대교 근처 배수구에서 결박된 채 발견이 됩니다. 그 스카프로 손이 결박된 채 있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부검 결과 그 유괴 당일에 형호군이 먹었던 그 음식물들이 그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유괴한 다음에 이렇게 음식을 주지 않아 굶겼던 걸로 비춰집니다. 그리고 유괴 직후에 이렇게 43일 동안 이제 위에 남아있는 음식이 유괴 당일의 음식이잖아요. 해서 그렇습니다. 유괴 직후에 살해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위원님 보시기엔 어떤 점이 좀 가장 안타까운가요? 당시 경찰 서장도 교체가 되고 이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네, 하는데요. 이거는 한 3번 정도 확실히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보 빌딩 앞에서 손짓을 하는데도 머뭇거리는 사이에 도주를 했고요. 아까 이 은행에서 인출하는 과정에 사전에 은행원들한테 교육을 시키지 않아가지고 눈치채게 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그 사건 때 이 가짜 돈을 한 10만 원 섞어가지고 범인이 지정하는 그 어떤 그 철제함 같은 데다가 두도록 했었잖아요. 그때도 거기에 잠복 나갔던 형사들이 명확하게 철제함 어느 장소에 그 돈을 놨는지 여부를 모르고 있었어요. 네. 무전이나 하면서 그 바람에 가면서 들고 가. 이거 지금 같으면
이건 뭐 이 서장이 뭐 문제가 될 게 아니라 경찰청장이 그만둬야 되는 정도의 큰 과오를 그 당시에 범한 거고요. 사실은 아까 그 제일 안타까운 건 그렇습니다. 이 납치 사건은 크리티컬 타임이라고 하죠. 그게 뭐냐면 납치 사건 해결의 골든 타임을 크리티컬 타임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7시간 잡습니다. 아, 굉장히 7시간. 짧네요. 예, 7시간이고 맥시멈으로 최대한 72시간. 이 시간 이내에 만약에 이 검거하거나 구출하지 못하면 사망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정도의 어린아이를 범인이 데리고 다니면서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면 살해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찰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추정되는 이춘재를 계기로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물론 공소시효가 역시 지나서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진범,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의지인데요. 다시 한번 그 목소리 저희가 들려드립니다. 에 대한 애착이 없군요. 뒷좌석에 누가 타고 있었어요. 뒷좌석에 누가 타고 있었다고요. 형호를 위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형호 죽기를 바라죠. 우리 마지막인 줄 아십시오. 제가 데리고 있다고? 저렇게 애타는 부모님을 향해서 웃음소리를 낸 저 유괴범 꼭 검거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시청자 질문과 함께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